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친구와 가을 산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아직 아버지의 고안 속에서 3억 명의 형제, 자매와 살고 있던 무렵 얘기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연휴였던 데다 날씨도 좋고 한가하게 노래나 슬슬 부르며 순조로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낮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날이 흐려졌다. 아가씨의 마음과 산 날씨는 모른다는 말처럼 순식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칭 베테랑이라는 아버지와 동료들은 날이 흐릴 무렵부터 자켓을 꺼내 입어 별 문제 없이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고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숙박할 예정인 오두막에 도착할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중 한 명인 히구치 씨가 추워 라고 중얼대며 쭈그려 앉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말을 걸며 이마에 손을 대니 불덩이 같고 얼굴은 새파랬다. 큰일이다 싶어 아버지와 다른 동료가 양쪽에서 부축해 간신히 오두막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그로부터 3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히구치 씨의 안색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 어서 어디에서든 재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꼬리를 이어 일어난다던가. 오두막은 연휴를 맞이하여 산행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해 먼저 왔던 사람들도 돌아나갈 정도였다. 적어도 이 친구만이라도 좀 재워주세요. 아버지는 오두막 관리인에게 애원했다. 미안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억지로 묵을 만한 곳이 있지만 그 정도로 아픈 분이어서야. 아직 괜찮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억지의 관리인도 포기한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안내된 방을 보고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그 어슴푸레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다담이 8장 정도 되는 방에는 아버지와 동료들을 합쳐 넷밖에 없었던 것이다. 먼저 와 있던 한 사람은 방 가장자리에 누워 얌전히 자고 있었다. 다만 곰팡이와는 다른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 방만 비워둔 거지? 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의문을 느꼈지만 우선 히구치 씨를 간호하는 게 먼저였다. 코펠로 물을 끓여 따뜻하게 죽을 만든 후 히구치 씨에게 먹였다. 하는 김에 아버지와 동료도 밥을 챙겨 먹고 히구치 씨를 가운데로 두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는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완전히 골아떨어지고도 남았을 정도로 지쳤는데. 야, 너 아직 안 자냐? 다른 동료가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왠지 잠이 안 오네. 너도 그래? 응. 근데 이 방 좀 이상하지 않냐? 역시 이상하지. 다른 방은 다 사람들로 꽉꽉 차 있는데. 나 아까 전에 말이야. 화장실 갔다가 게시판을 봤거든. 아버지는 순간 등골에 정체 모를 오싹함을 느꼈다고 한다. 행방불명 8명, 사망 1명이라고 적혀 있었어. 들은 적 있다. 이런 산속 오두막에는 긴급 사태를 대비해 병원 영안실 역할을 하는 시체 안치소가 있다는 걸. 저 멀리 방 한켠에서 같이 누워있는 먼저 온 손님은. 그 손님의 정체는 이제 자자. 아버지는 침낭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튿날 그 먼저 온 손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산, 등정하느라 다 빠진 후에 운구되었다. 구조대 헬기로 하산한다는 듯했다. 그 다음 날에는 히구치 씨도 건강을 되찾아 오두막 관리인을 놀래켰다고 한다. 다만 히구치 씨의 말에 의하면 그날 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의 이마를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계속 어루만져 주었다고 한다. 등산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지. 그 손이 없었으면 나도 헬기 타고 내려왔을지도 몰라. 히구치 씨는 껄껄 웃으며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유소.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는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주유소는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은 후 영수증을 가져오면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야에는 2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이고 다른 한 명은 주유소 사장 부부가 하루씩 교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네 집은 주유소 맞은편에 있어서 한밤중에는 사실 집에 들어가 자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야에는 나 혼자 주유소를 보는 셈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한밤중이 되면 폭주족들이 몰려오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은 대개 남자 혼자 스포츠카를 몰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밤중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기에
나는 사무실에 앉아 대학 논문을 쓰며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3주가량 지났을 무렵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주유소 단골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푸른 스포츠카를 타고 오곤 했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주유하고 있는 남자를 사무실 창문 너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자기 목 뒤를 왼손으로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10초 정도 지나자 긁는 것도 멈췄지만 주유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남자가 사무실로 오자 아까 전처럼 목 뒤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이라도 물렸나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금발의 20대 남자가 왔습니다. 이 남자도 심야 단골로 튜닝한 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폭주족의 전형이라고 할 느낌이었죠. 남자가 주유하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제 왔던 남자처럼 가끔 목 뒤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상한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신경이 쓰여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의 행동을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목 뒤를 긁는 건 폭주족 남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만 알아차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루하루 시간만 흘렀지만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정도를 남겨둔 어느 밤 나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단골인 30대 남성이 푸른 스포츠카를 타고 주유를 하러 온 터였습니다. 나는 논문도 다 썼겠다. 딱히 할 것도 없어 평상시엔 눈길도 안 주던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주유기마다 하나씩 달려있고 손님이 주유기를 조작하면 얼굴 정면을 비스듬히 비추는 형태였습니다. 나는 남자가 찍히고 있는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모니터에는 남자의 정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어깨 뒤에 축구볼 정도 크기의 검고 둥근 덩어리 같은 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긴 머리를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공원 눈을 한 채 입을 해벌레 반쯤 벌리고 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런 꼴을 한 채 남자 어깨 뒤에 찰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유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고 있자 갑자기 여자는 남자 목 뒤로 얼굴을 가져가더니 입을 모아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 목 뒤를 오른손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조금씩 진동시켜 낄낄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이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몸을 감싸는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못이 박힌 듯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벨이 울리고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남자가 계산을 하러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어깨를 유심히 봤지만 아까 모니터에서 봤던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스름돈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는 다시 자기 목 뒤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남자 어깨에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도 낄낄대며 웃고 있는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그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남자가 주유소를 떠난 후에도 나는 여자의 기분 나쁜 미소가 계속 생각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벌벌 떨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차마 CCTV 모니터를 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침까지 다른 손님은 오지 않았기에 아무 일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그 후 나는 남아있는 일정 내내 병을 핑계로 일을 쉬었고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타이쇼 시대 이야기라니 꽤 옛 이야기지요. 증조할아버지는 사냥이 취미라 틈만 나면 사냥을 나서곤 했다고 합니다. 멧돼지나 산토끼, 꽁내 이르기까지 온갖 동물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엽총 솜씨도 빼어났기에 같은 사냥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산이라는 곳은 때때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 증조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화창하게 개인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메고 평소처럼 혼자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곁에는 애견 타케루가 함께였습니다. 오랜 사냥 경력을 지닌 증조할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사냥을 나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직접 세운 오두막도 있어 사냥감을 거기서 요리해 술안주 삼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지만 사냥감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날은 어느새 저물어 산속은 어슴푸레해지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1시간만 더 찾아보는 생각에 사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오늘 사냥은 공쳤다고 거의 포기할 무렵 갑자기 눈앞에 큼직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새끼를 데리고요. 증조할아버지는 조용히 총을 겨눠 목덜미를 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인간을 눈치챘는지 멧돼지는 방향을 휙 바꿔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뿔싸 싶어 곧바로 한 발 쐈지만 아무래도 빗나간 모양입니다. 옆에 있던 타케루가 재빨리 멧돼지를 쫓아갑니다. 증조할아버지도 열심히 험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15분 정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멧돼지 모자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타케루도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타케루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의지해 증조할아버지는 산길을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달려가니 거기 타케루가 있었습니다. 타케루는 깊은 숲을 향해 격렬히 짖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거대한 소나무가 우뚝 솟아있어 마치 무슨 입구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암묵적 터부였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증조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몇 번이고 부모님의 당부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산신님이 계신단다. 멍청하게 들어갔다간 그대로 잡아먹힐 거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냥감이 쏠쏠하게 잡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규칙을 깨고 침입한 사냥꾼은 행방불명당한다는 전설도 함께였지요. 타케루는 계속 그 숲을 안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그 멧돼지 모자가 이 근처에 있는 건 틀림없을 터였습니다.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유혹에 져 금단의 땅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를 지날 무렵이라 아직 어떻게든 맨눈으로 주변 식별은 가능했지만 사냥을 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타케루도 아까 전부터 짖는 걸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증조할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타케루가 사납게 짖더니 달려나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도 그걸 쫓아 50m가량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타케루가 낑낑대면 엎죽 엎드리더니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찾아냈다고 생각한 증조할아버지는 앞을 봤습니다. 열린 광장 같은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뜯어먹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한 짐승 냄새가 주변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 무릎을 꿇고 엽총을 곁에 두었습니다. 멧돼지가 아닌데 증조할아버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멧돼지치고는 몸이 너무 가는 데다 털도 그닥 나 있질 않았습니다. 늑대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에 늑대가 산다니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땅에 놓여진 아까 증조할아버지가 쫓던 새끼 멧돼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들고 그 놈을 쏘아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에 건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금니만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그것은 식사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도 그건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2~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 키는 고작 150cm 정도로 표범 같은 몸에 얇게 털이 나 있었습니다. 괴물이다. 증조할아버지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멧돼지 피로 질척한 입을 혀로 핥으며 증조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잡아먹힐 거다.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타케루가 그것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타케루는 그것의 오른쪽 앞발을 꽉 물고 목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이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왼발로 타케루의 코끝을 세게 긁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연실색에 그걸 멍하니 바라보던 증조할아버지였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니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곧바로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불발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증조할아버지는 엽총 손질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할 뿐더러 그날 역시 사냥 나서기 전에 총을 점검했던 터였습니다.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번에도 불발이었습니다. 장전 때문에 증조할아버지가 땀 빼는 사이 그것은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타케루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로 그 놈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그것은 울어제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어댑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칼을 휘둘러 그것의 꼬리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꼬리가 잘린 그것은 아루루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더욱 깊은 숲을 안으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한동안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듯 내쉬는 타케루의 숨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타케루의 목덜미에는 사람 입자국을 빼닮은 이빨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피가 나기는 해도 그리 상처가 깊지는 않았기에 증조할아버지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옷을 찢어 타케루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다행히 증조할아버지도 타케루도 걸을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쭈물대다가는 또 그놈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증조할아버지는 타케루를 데리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오두막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을까지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입니다. 안도한 증조할아버지는 한층 더 걸음을 바삐에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15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산은 증조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놀러다닌 곳이기에 눈 감고서도 찾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리가 없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증조할아버지는 더욱 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분가량 더 지난 후 눈 앞에는 아까 그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증조할아버지는 혼란한 와중에도 혹시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길을 헤맸나 싶어 다시 평소 내려가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증조할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결국 오두막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타케루도 지친지 숨이 가쁘고 목에 감아준 헝겊은 이미 피로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느낀 증조할아버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두막 안에 들어서자 시간은 이미 밤 8시를 넘은 후였습니다. 갑자기 안도감과 피로감, 공복감이 한 번에 몰아쳐 증조할아버지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난 괴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건 산신님이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몸이 벌벌 떨려 증조할아버지는 오두막에 뒀던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식량을 챙겨둔 멧돼지 육포도 꺼냈지만 영 목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타케루한테 던져주자 잘 주워 먹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못 자겠다. 그렇게 생각한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곁에 두고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세게 긁는 듯한 소리에 증조할아버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술도 들어갔던 탓에 어느새인가 잠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때였습니다. 그 소리는 오두막 지붕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타케루도 눈을 떴는지 낮게 그르렁거리고 있었고 증조할아버지는 무의식 중에 엽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설마 그 녀석이 다시 온 건가. 하지만 차마 밖에 나가 확인할 용기도 없고 그저 엽총을 꽉 쥔 채 오두막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분간 천장을 손톱으로 세게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나 이윽고 그것도 그칩니다. 증조할아버지에게는 영원히 이어지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그쳤지만 증조할아버지는 천장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공포에 떨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타케루가 굉장한 기세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오두막 지붕 위를 달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거운 게 지면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케루는 이제 오두막 입구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붕 위에 있던 무언가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 오두막 입구를 세게 긁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타케루는 꼬리를 둥글게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용감히 계속 짖고 있습니다. 무심코 증조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엽총은 문을 향해 겨눕니다. 그러자 세게 긁는 소리는 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 저편에서 분명히 아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놈이구나. 증조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신을 잡고 무슨 일이냐라고 외쳤습니다. 타케루는 아직도 계속 짖고 있습니다. 꼬리,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향해 산탄을 한 방 날렸습니다. 기묘한 비명이 문 저편에서 들려오고 증조 할아버지는 곧이어 두 발, 세 발 총탄을 날렸습니다. 산탄 때문에 문에 뚫린 구멍 너머 새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내 꼬리를 돌려다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그것은 말했습니다. 꼬리 따위 모른다. 돌아가. 증조 할아버지는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꼬리를 돌려다오. 그것은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단지 그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모른다. 저리가, 가라고. 꼬리,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다시 손톱으로 문을 세게 긁으며 그것은 문에 뚫린 구멍으로 증조 할아버지를 보며 반복해 말했습니다. 타케루도 겁에 질렸는지 짖지도 못하고 꼬리를 만채어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내놈 꼬리 따위 모른다고. 저리 사라지거라. 증조 할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한 와중에 그저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니, 내놈이 잘났다. 라고 외치며 문을 찢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증조 할아버지의 기억은 아주 단편적이라고 합니다. 문을 찢고 나타난 아이 얼굴에 괴물, 분노가 가득 찬 붉게 충혈된 눈. 날카로운 그 놈의 발톱, 얼굴에 느껴지던 타는 듯한 아픔. 그것을 향해 달려들던 타케루.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져 산탄총을 난사하던 자신. 증조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마을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사흘간 혼수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짐승 발톱 같은 걸로 왼뺨이 찢어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부러진 데다 온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곰에게 습격당했어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차린 듯했고 점차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증조 할아버지는 도쿄로 이주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할아버지에게만 몰래 알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와카야마현 어느 깊은 산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덧붙여 타케루는 마치 증조 할아버지를 지키는 듯한 모양새로 증조 할아버지 위에 누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살과 뼈는 온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내장만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채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표적. 나 스스로도 아직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겪은 일입니다. 고향은 호쿠리쿠 쪽이지만 내가 철이 들기 전부터 우리 가족은 각지를 전전했습니다. 무슨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부모님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거듭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라곤 이사를 가면 바로 재령사나 영능력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고 그때마다 쫓겨났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잦은 이사가 멈추게 된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됨과 동시에 어머니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이사를 하는 건 무리겠다면서 하지만 놈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몇 번이고 이사의 이유를 물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평상시엔 상냥하던 어머니가 미친 듯 고함을 질렀기에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나는 이유를 굳이 듣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곳에 머물게 되고 반년가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에선가 무거운 쇠장식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끼기기, 끼기기 하는 수많은 소리가요. 소리가 나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차린 나는 아버지에게 상담했습니다. 완전히 여의어버린 아버지는 저 혼자서라도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문 적이 없던 터라 어디 얻어설 곳도 없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날뛰는 일이 잦아져 일반 정신병원 병동에서 중증 정신병 환자를 수감하는 특수병실로 옮겨진 터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언제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있는 때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도 더 많이 그 쇠장 씻끄는 소리가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에이야, 도망쳐라 라고 외치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는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집 안에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집안 가득 빽빽하게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피비린내마저 감돌았습니다. 절박했던 아버지의 도망치라는 말과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 나는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전철을 타고 옆 동네까지 온 후였습니다. 잠옷바람에 샌들 하나 신은 채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발만 동동 구르다 너무 추워 불이 켜진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지갑도 못 가져 나왔으니 들어가서 있기만 할 뿐이었지만요. 해가 떠오를 무렵 이상하다 싶었는지 점원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나를 보고 점원분은 상냥하게 얘기하며 따뜻한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상냥하게 금방 일이 끝날 테니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에 가도 아무 의미 없을 테니까요. 그때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려던 내 팔을 그 점원이 잡았습니다. 놀라서 바라보자 점원분도 똑같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내가 듣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기에 놀람과 동시에 나는 약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간략히 이야기만 하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만 점원분은 친구 중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당시 나는 따뜻한 음료에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원을 믿은 게 내게는 무엇보다도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건 그보다 조금 젊은 듯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척 침착하게 나를 보고 싱긋 웃더니 지금까지 힘들었죠? 라고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면서 지금껏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점원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금, 물, 달이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점원은 소년의 말을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려는 것인지 밝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느새 소년의 처치는 끝나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 무엇을 했던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기 직전 대량의 피비린내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갑옷 소리가 들린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집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점원은 아르바이트가 끝났다며 학교도 쉬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사람들이 신을 법한 집신 자국이 집안에 가득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덜덜 떠는 나를 지탱해주며 점원분은 집안을 찾아봤지만 아버지는 역시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피비린내도 감돌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그 소리도 피비린내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발작은 멈춰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잘 회복되면 오미소카 즈음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퇴원을 하면 같이 점원분과 소년에게 인사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소리와 피비린내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좀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물어볼 생각입니다.